네, 자고 일어나면 메르스 환자와 격리 대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군부대도 이제 메르스 안전지대가 아닌 것인지 공군의 한 간부가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최종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메르스 공포가 국민의 생활상까지 바꾸고 있는데요. 라이브 이슈에서 자세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계속해서 환자가 늘고 있는데 군 간부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휴업에 들어간 학교도 많아졌고요. 네. 집단 생활의 문제가 아무래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제 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발표를 보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하룻밤 자고 나면은 이게 혹시나 좀 잦아들까? 근데 역시나 환자 수가 늘고 있어요. 네네. 오늘 아침에도 5명이 지난밤 사이에 늘었는데 3차 감염자도 한 분, 의사분이 발생했고요. 이 주목할 것은 군 간부 한 분이 이 오산의 공군기지에 있는 네. 원사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분이 우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1차 검사고요. 유전자 검사에서 이제 2차. 거기서도 이제 이 병원군이 검출되면 확진이 되는 거거든요. 확진 직전에 가 있는 이제 군 간부가 나와서 네. 군 당국도 비상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이 지금 이 군인 같은 경우에는 콧물이나 기침 이런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도 일단 바이러스만 있으면 네. 아주 민감한 테스트일 경우에는 검출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뭐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일반인의 경우에는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접촉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찾아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네. 이 중동 지역에서도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음에도 뭐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럴 수 있죠. 네. 과연 이 증상이 없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발병을 해서 뭐 앓을 것인가 이거는 네.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예. 네. 지금 잠복기인 2주가 이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는데 보건당국이 원래 어제가 지나면 좀 메르스 확산 추세가 좀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건가요?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 초동 대처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확산이 이렇게까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능성인데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은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것은 어제 모 방송에서 실제 이 바이러스를 제일 먼저 분리한 그 이집트의 박사랑 인터뷰를 했었죠. 그러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변이에 의해서 전파력이 좀 더 높아졌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공기를 통한 전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이미 WHO나 네. 학계에서 다 굉장히 예외적이다, 한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놔야 되고 그런 가능성 때문에 좀 더 전파가 잘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또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뭐 그나마 다행인 게 병원 내 감염이었고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이 아니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공군 간부 한 명이 지금 감염이 됐기 때문에 군 부대 내로 퍼지면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많이 심각하죠. 이제 군 부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특히 군 부대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발병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환자를 치료했던 그 서울 대형 병원의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방역 당국이 고의적으로 그 집계에서는 이 그 의사를 좀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논란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예. 의혹입니다. 의혹이라서 오늘부터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지난 밤 사이에 서울 강남 뭐 대형 병원에 의사 한 분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확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들이 좀 되면서 그렇다면은 이게 보건당국이 확진 환자 수를 좀 줄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리얼미터가 2일 날 500명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뭐 50%이 유선조사, 50%이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가 82.6% 정도의 국민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네. 10명 중에 8명은 정보 공개를 하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보건당국이 워낙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지난밤 사이 5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정말 5명이냐? 10명일 수는 없는 거냐? 그리고 지금 초기 환자 1명이 24명을 감염한 상태거든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발병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지금 이 체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제 시점으로 보면 30명이 확진 환자에 네. 사실은 390명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가 어제 99명이 이루어져서 5명이 확진이 늘어난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접촉 이 경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격리 대상자가 1,400명 가까이 되어 있고 밤 사이에 수십 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보건당국이 만약에 지금 숫자를 줄이거나 감추거나 하는 의혹이 혹여 팩트로 이제 발견되면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 동요 이런 것들이 네. 더 걷잡을 수 없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보건당국은 이러한 팩트 체크, 팩트의 발표 그리고 엄정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보다 좀 신속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러한 행동이 괴담이라든가 음모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초동 대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역과 격리에 초동 네. 대처가 실패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또 여론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과도한 불안감이 낳고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보건당국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정말 좀 일관된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한 3일 전에만 해도 제가 병원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아, 예. 근데 제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너무 많아졌고 추적 대상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또 어제 저녁에 5명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충 생각한 데는 2,500명 내외에 아마 추적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는 거의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 네네.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제 그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공개가 아마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격리 시설도 참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격리 시설은 이렇게 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초동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초동에 첫 환자가 생겼을 때 격리 대상자가 한 100명, 200명 내외일 때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네. 지금은 격리 수도 한 100여 병상밖에 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병원을 아예 지정해서 그곳에 격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좀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병 중인 환자와 의심 환자들 이런 분들도 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 5개 되면 또 그 안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적 환자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병원을 공공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 타이밍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 중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리 일상생활도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게 마스크도 많이 쓰고요. 실제 또 외출을 굉장히 자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달 음식도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런 이제 생활 패턴의 좀 변화로 나타나고요. 네. 어제도 길거리에 마스크 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뵀는데 많이 봤죠.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계시고 네. 심지어는 예를 들면 공항이라고 하는 곳, 외국인들이 출입국하는 공항 철도의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런 보고도 아. 있고요. 네. 일단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다 보니까 이게 또 경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내수시장 경제에 또 타격을 줍니다. 외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요. 식당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이제 마트나 편의점에 가던 것을 발길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접촉이 없는 것이냐? 택배원들이 방문을 하거나 배달원들이 음식을 들고 오거나 결국은 다 접촉은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가격리된 한 50대 여성분이 골프장에 가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네. 어제 굉장히 좀 이제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사실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24시간 스스로 집안에 격리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주변 이웃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이제 편의점에 음식물을 사러 간다든가 계속 뭔가 이 동선들이 발생하면서 접촉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든지 이게 완전한 격리 혹은 이제 이 어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이런 패턴의 변화가 얼마큼 실효성이 있겠는지는 좀 고민이고요. 네. 이게 모두 다 시민들의 불안감의 발로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죠. 네. 네. 교수님이 인터넷에 지금 뭐 유언비어들이 떠도는 거 보면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네. 코 속에 바세린을 바르면 예방할 수 있다. 예. 일단 아닌 거죠.
뭐 전혀 근거 없습니다. 네. 예, 그 바세린이라고 하는 거의 성분을 고려하더라도 네. 뭐 거의 뭐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렇게 나온 얘기를 보면 바세린이 이제 끈적끈적하니까 코 속에서 바이러스를 잡아줄 것이다 이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마스크라는 더 좋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이제 뭐 N95 이렇게 95% 이상 걸러주지 네.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마스크도 어느 정도 분비물을 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마스크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뭐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 긴급하면 손수건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옷으로 가리는 그런 긴급한 뭐 행동으로도 가능하니까 예, 어떤 종류의 마스크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마스크 판매량은 늘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게 관광업계가 거의 뭐 비상에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국내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도 급격히 줄었고요. 또 더 문제는 뭐냐면 관광산업 차원에서는 특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우리가 네. 유커 특수를 많이 늘리고 있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적어도 3분의 1 정도 줄 것이다라는 이제 여행업계 관측이 있습니다. 현재 10,000명 이상 이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태가 중국 쪽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주는 타격들이 굉장히 큰데 지금 뭐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이런 것들의 매출이 특수로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위생상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메르스의 여기에 편승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네. 일부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홈쇼핑에서 판매할 때 뭐 특정 영양제를 팔더라고요. 메르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 네. 근데 이것이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몸의 면역 체계를 좀 강화시켜주고 뭔가 몸에 좋고. 근데 이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예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과로를 피해라거든요. 그렇죠. 과로하면 어쨌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개연성은 있을지라도 메르스 예방에 아까 말씀하신 바셀린이라든가 양파를 집에 두면 양파, 좋다든가 네. 뭐 네. 이러한 것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인데 전혀 근거가 없는 거군요. 이것을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또 상술이 기승을 그렇죠. 부리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메르스 공포가 국민들의 생활 습관까지는 이제 바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부풀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질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 수가 더 많아지고 또 정말로 전파가 더 쉽게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네. 평론가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하고요. 이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메르스 포비아, 메르스 그렇죠. 공포증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 가지 생활에 위축을 가져오니까 과도한 공포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도한 공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안심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3년 사스 때 보면 세계적으로 8,400명만 감염이 됐고 네네. 이 사망자는 400여 명이에요. 지구 네. 전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메르스의 경우에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다음 3위로 지금 발병한 국가인데 네. 1위 사우디만 1,000여 명이 감염됐고 40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70여 명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10여 명입니다. 네. 우리가 곧 2위로 지금 가고 있을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사망자가 1명, 2명, 뭐 감염자가 불과 10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냐? 절대 아니고요. 네. 지금 이것이 메르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앞으로 에볼라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어떤 이 소셜 시스템, 사회 체계를 예방적 차원으로 선제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정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걱정이 큰데 사실 또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그 확산의 중요 변수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사실 우리가 할 만한 일은 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충실히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로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더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제가 이 기회에 꼭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냐 하면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이런 위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9.11 테러가 생겼을 때 표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Stand firm, we can overcome. 또는 Stand together, we can overcome. 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국민 여러분,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 힘을 합치고 또 스스로가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담화라도 발표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네. 또 각자 있는 위치에서 남을 존중하고 하는 이제는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더 어려워질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미국에서의 표입니다만은 이런 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정부의 초기 대응과 뒷북 대응, 솔직히 비판은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처의 무능은 비판마다 마땅한데요. 비판으로 끝나면 좋겠으나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설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지금 관료주의의 문제를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진정성을 가지고 대처하려면 민생 현장을 지금 들여다보시면 강남에 앰뷸런스만 등장해도 사람들이 피하고 있고 대치동 이 학부모들의 지금 한번 이 불안감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왜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괴담 유포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나 네. 그것이 이제 과도한 음모론으로 갈 때요. 문제는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다음 지침을 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또 시민들의 동참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좀 엄격한 매뉴얼을 지금이라도 만들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보건당국만 앞장서고 있고 교육 불황도 엇박자가 나고 있고 그렇죠. 국민안전처가 작년 세월호 참사 때문에 신설됐는데 네네. 국민안전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범정부 대책기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기구는 어제 처음으로 대통령 긴급회의가 한번 주제가 됐는데 네. 이 긴급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좀 이번 사태가 빨리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